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중급 회계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리가 조금 울리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괜찮나요? 거기 마이크 들어가면 괜찮으신가요? 좀 갈라지는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예, 다시 시작할게요. 자, 저희 중급 회계 수업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일단 본격적으로 수업하기 시작에 앞서서 잠깐 오리엔테이션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중급 회계는 회계 원리 강의를 먼저 선수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계 원리를 들으신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은 이 중급 회계를 따라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예전에 뭐 군대 갔다 오기 전에 한번 한 2년 전 정도쯤에 갔다 와서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 회계 원리를 군대 갔다 오기 전에 한번 듣고 나서 지금 이제 바로 중급 회계 들어간다. 그러면은 수업 못 따라오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실력은 되셔야 되냐면 이 회계원리 책에 있는 예제를 중요한 부분은 좀 막힘없이 풀 수 있는 정도는 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은 저희 이 수업 들으신 분들은 회계원리 수업이 무료로 열려 있으니까 그 강의를 듣고 들으면서 중급 회계 수업을 따라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회계원리는 좀 필수적이고요. 왜 그런지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 회계원리 수업의 기초를 바탕으로 해서 중급 회계 수업이 나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회계원리 수업을 알아야지 이해할 수 있는 중급회계 부분도 있고 물론 회계원리에서만 다루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단원들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어떠한 단원에서는 회계원리의 내용을 가지고 중급회계 1 배우고 더 나가서 중급회계 스텝 2의 내용까지 배운다 라고 한다면 회계원리를 안 들었을 때 이 회계원리 부분을 빼고 스텝 1, 스텝 2를 이해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회계원리 내용 기초가 안 되면은 아예 그 위에 쌓이는 내용은 이해를 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전체 단원이 30개인데 그 중에서 뭐 한 두세 개만 빵꾸가 난다. 그럼 여러분들 10% 정도의 점수는 아예 까이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급 회계원리 수업을 반드시 이해하고 오셔야 된다라는 거. 주변에 뭐 회계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은 회계원리 그거 안 들어도 돼. 그냥 중급 회계 바로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이미 중급 회계까지 다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회계원리 수업을 안 듣고는 중급회계를 볼 수가 없다라는 거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거듭 당부드리지만 제가 수업의 중간중간에 진행하다가 어떤 내용들을 이건 회계원리에서 했었죠라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몇몇 있을 텐데 그 부분들이 뭔가 좀 이제 버퍼가 걸린다. 이게 뭐였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 라고 한다면은 회계원리 수업 저희 많지도 않으니까 빠르게 주말 동안 들으시고 수업을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릴 게 뭐냐면 교재. 교재는 김영덕 선생님께서 쓴 중급회계상 IFRS 중급회계상 8판, 8판을 쓸 겁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7판 교재를 썼었는데 올해 8판 교재가 새로 나왔고요. 그리고 7판하고 8판은 호환이 안 됩니다. 지금 단원의 구성이 바뀌고 페이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7판으로는 저희 수업을 들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7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8판으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이따 뭐 들어가는 말, 머릿말 같은 거 보시겠지만 내용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교재는 8판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중급회계 교재 때문에 시간표가 좀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1월달 내내 쭉 중급회계 하고 그리고 원가 관리 얘기 들어가는 식으로 됐었는데 근데 이 중급회계 하 교재가 1월 말쯤에 나오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급회계 수업을 쭉 몰아서 할 수가 없어요. 중급회계 하 들어갈 때쯤에 이 교재가 안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금 늘어지는 방식으로 이 시간표가 교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고요. 두 번째 바로 말씀드릴 것은 계산기. 죄송합니다. 이 계산기는 쌀집 계산기라는 걸 쓸 겁니다. 그래서 공학용 계산기는 저희가 시험장에 못 가지고 들어가요. 쌀집 계산기라고 하는 이렇게 단순한 기능만 있는 계산기를 쓰실 텐데 뭐 집에 공부하시는 중에는 집에 있는 거 아무나 가져오셔도 돼요. 근데 시험장에 들어가실 때는 웬만하면은 요 카시오 걸 쓰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요 카시오 계산기가 가장 연산 속도가 또는 뭐 입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치는 속도를 따라올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 안 좋은 계산기 쓴다. 그냥 쿠팡에서 만원짜리 계산기 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손가락 치는 속도를 계산기가 못 따라옵니다. 중간에 이 숫자가 먹혀요. 그래서 뭐 1, 2, 3, 4, 5, 6, 7, 8을 썼으면은 뭐 1, 4, 6, 7 이 정도만 입력이 되고 중간에 누락되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연산 속도가 빠른 좋은 계산기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종합반 커리큘럼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2024년도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2025년도 이렇게 시험을 보시죠. 그래서 회계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2월달에 1차 시험 보시고 6월달에 2차 시험 보시고 그다음 세무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5월달
또는 뭐 4월 달에 1차 시험 보시고 8월 달에 이렇게 2차 시험 보십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의 학원들의 종합반 커리큘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 중간을 딱 끊어서 상반기에는 기본 강의, 하반기에는 객관식 강의, 객관식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 내용 이해하시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문제풀이 수업을 들으시고 이거 가지고 1차 시험 2월달이나 6월달에 진행되는 1차 시험 보십니다. 그래서 회계사 준비 또는 세무사 준비를 시작해서 시험 보는 데까지만 해도 1년 반이 걸려요. 그래서 준비된 강의, 기본 강의, 1차 대비 객관식 강의, 2차 대비 주관식 강의를 요 사이에 듣게 되는데 요 강의만 다 듣는데도 1년 반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시험이에요. 실제로 수험생분들 그 합격자 평균 연수 수험 기간을 평균을 내보면은 이게 그 금강원 같은 데서 나온 게 있는데 그게 보통 3년 반입니다. 정확하게 3년 9개월. 그게 아마 2018년도에 통계치니까 지금은 더 늘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게 공부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 오늘 이제 중급 회계 들어간 날짜부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래서 1년 반 동안 동착해가고 딱 끝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이게 좀 비관적인 얘기일 수는 있긴 하지만 바로 1차 시험 붙고 2차 시험 붙고 그래서 1년 반 만에 내가 이 시험 털어버리고 나가겠다 이런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정말 이제 그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에 재능이 있어가지고 얼마 전에 그 유퀴즈에 수능 만점자 분 나오셨었죠, 그죠? 오승은 씨인가? 뭐 그분 보셨나요? 그런 분이 아니고서야 동차 합격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1년 공부해서 1차 합격하시고 그리고 2차는 여기서 떨어지고 그 다음 연도에 합격하시거나 아니 보통 대부분 학생분들이 여기서 1차 한번 떨어지시고 그래서 그 다음 연도에 1차 붙으신 다음에 그 다음 연도에 2차 붙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3년 정도 이 정도 생각하시고 여유 있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당장 막 이제 수업 시작했다 공부했다 한다 생각하시고 바로 오늘부터 바로 14시간씩 공부 시간을 조지면서 내가 바로 동착하겠다 이런 생각하시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시험 공부 기간이 길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렇게 막 달리기 시작하면은 몸이 못 따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좀 천천히 여유 있게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에 5일 수업이 있으니까 뭐 세법까지 하면 6일 수업이 있는데 그 수업한 것만 잘 복습 따라오시고 건강관리 하시면서 주말에는 또 쉬시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셔라 라는 거.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 수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수업 방식. 뭐 당연히 이론 설명하고 문제풀이 합니다. 자, 이론 설명하고 문제풀이 하는데 이 느낌에 대해 좀 말씀드리면 저희 수학에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미분 적분 요즘 배우시나요? 고등학교 때? 미분 배우시나요? 문과도 배우시나요? 조금? 네, 그럼 이건 아시죠? 이거 아니죠. A의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미분하면은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2AX 플러스 B 된다. 뭐 이런 건 아시죠? 그래서 이 성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미분 문제뿐만 아니라 적분 문제도 풀고 뭐 역산하는 문제도 풀고 함수 문제도 풀고 그래서 문제를 풀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단 이 기본 강의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 강의, 객관식 문제풀이 강의, 뭐 주관식 문제풀이 강의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기본 강의에서는 여기까지 달아요. 여기까지. 그래서 왜 미분이라는 절차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2ax b로 미분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드립니다. 네, 기본 강의, 이론 강의에서. 그 다음에 이 성질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보는 걸 객관식 강의에서 진행합니다. 문제풀이를 하면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된다. 저런 유형의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쭉 진행을 합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이론 강의에서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증명하고 그 다음에 뭐 관련된 추가적인 이론들을 설명하고 이런 것들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릴 건 뭐냐면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여기서 미분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미분에 대한 증명을 할 때 다른 것들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적분은 어떻게 되지? 다른 것들은 어떻게 되지?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즉 정해진 길을 따라서 이론 설명을 해드리는데 그에 대해서 열린 결말을 두고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되지? 저런 케이스는 어떻게 되지? 뭐 세상에 다양한 일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해보면서 공부하시면은 공부할 게 너무나 많아요. 저에게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이 미분, 결과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걸 생각한다?
그런 것들은 뭐 대학교 학문 하실 때, 그죠? 예, 대학교에서 뭐 교수님들이 하시는 것이지 수험 공부를 위해서는 별로 좋은 공부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설명드리는 이론 내용 외에는 공부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 이 문제풀이, 요 객관식 문제풀이, 요쪽은 좀 밀어두세요. 저희가 이 기본 이론 강의에서 해야 될 일은 정말 이론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문제풀이하는 것은 나중에 객관식 강의에서 하실 겁니다. 너무 문제풀이에 집착하시면은 정말 정작 중요한 이 이론에 대한 이해는 현저히 떨어지게 돼요. 조금만 응용된 문제가 나와도 이론을 통해서 조금만 더 변형된 문제가 나와도 이 이론 이해가 안 돼 있으면은 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이론 강의에서는 이론에 대한 이해를 중점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 좀 강조를 할게요. 자, 그래서 이론 설명, 이론 이해 위주로 진행하시면 되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스텝 1, 스텝 2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희 중급 회계가 스텝 1, 스텝 2로 나눠져 있죠. 조금 더 세부적으로는 이 스텝 1은 중급 회계 상과 하로 나눠져 있습니다. 물론 스텝 2 안에도 중급 회계 상과 하를 나눠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스텝 1 안에 상하, 네, 스텝 2 안에 상하인데요. 일단 이 스텝 1에서는 뭘 다루냐면은 저희가 이 교재에 들어있는 내용, 재무회계 내용을 보면은 좀 쉬운 부분과 어려운 부분, 계산이 뭐 쉽고 개념이해가 쉽고 그게 그렇지 못하고 어려운 부분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문제들도 빈출, 기출 문제에 실제로 많이 나왔던 주제와 아니면은 가끔가다 뭐 한 5년에 한 번씩 10년에 한 번씩 가끔가다 나오는 그런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걸 지역적인 주제다 이렇게 뭐 보통 표현을 하죠. 스텝 1에서는 이 주제를 다룹니다. 쉽고 빈출되는 주제. 스텝 2에서는 어렵지만 빈출되는 주제, 그 다음에 지역적이지만 좀 쉬운 주제, 이런 주제들을 스텝 2에서 다뤄요. 이렇게. 그럼 얘는 유해 강의라고 하는 2차 시험 공부하실 때 그 어려운 수업에서 다루시게 되고요. 제 기본 강의에서는 안 다루게 됩니다. 얘는 기본 강의에서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냐면 저희가 처음에 공부하실 때부터 뭐 생전 처음 중급회계에 접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내용, 너무 중요치 않은 내용을 공부하실 필요가 없어요. 공부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고 중요한 내용만 먼저 차곡차곡 기초를 밟아 나가시고 그 기초가 쌓인 상태에서 추가적인 내용들을 더 공부하셔야지, 그래야지 이해가 더 좋고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여기서 뭐 더하기 빼기도 모르는데 이 제곱도 모르는데 갑자기 미분을 가르친다? 이 말도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더하기 빼기 가르쳐 드리고 그다음에 뭐 이게 제곱이 어떻게 되는지 곱하기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히 스텝 1에서 배우신 다음에 그다음에 추가적인 개념들을 그 토대를 해서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시게 된다. 단계별로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텝 2에서는 이러한 내용뿐만 아니라 이 스텝 1에서 배우셨던 내용에 대한 복습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스텝 1의 복습도 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추가적으로 어려운 내용까지, 지엽적인 내용까지 다 다루는 게 스텝 2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저희 과목들이 스텝 1, 2로 나뉘어서 강제적으로 이론 내용을 2번 돌려드립니다. 처음 기본적인 내용 쭉 진행하고 스텝 2에서 기존에 배웠던 내용 복습하면서 추가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강제로 이해도가 하는 효과도 있다라는 거.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진행하면서 스텝 1과 2 그리고 유해 강의에서도 안 다룬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정말 이제 그 다른 얘기, 그러한 내용들은 제가 수업 시간 중간중간에 이러한 내용들은 그냥 세모표 치고 넘어갈게요, 또는 X표 치고 안 볼게요,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요 유해라고 하는 이런 지역적인 그 시험에서도 어려운 시험에서도 다루지 않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은 그냥 공부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저희 기본서라고 불리는 요 책이 굉장히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학교 수업으로 치면은 단순히 뭐 3, 4학년의 전공 과목뿐만 아니라 그 대학원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그런 어려운 내용까지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다 공부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 공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나눠가면서 공부할 것만 공부해 가면서 수업을 진행하겠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자, 일단은 저는 필기하는 것을 되게 싫어합니다. 네, 필기를 굉장히 좀 혐오해요.
왜냐면 그 뭐 필기를 다 해야 말하는 건 아니고 수업 중에 필기하는 걸 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막 수업 시간에 PPT로도 많이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손을 쓰면서 많이 이제 그 시각화해서 보여드릴 텐데 그걸 갖다가 제 설명을 안 듣고 그냥 고개 쳐박고 이거 계속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나중에 그걸 썼을 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제가 여러분들이 필기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했지라는 그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필기가 아니라 제 얘기를 따라오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고 이게 이렇게 되어서 어떤 관계를 갖는지 종합적인 그 이론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따라오시는 게 중요하지 필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필기는 제 얘기를 받아서 그런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필기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PPT를 프린트해서 드린 거고요. 그 다음 그래도 필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연습장에다가 대충 하세요. 그래서 끄적끄적거린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노트를 한 건 따로 만드셔서 거기다가 대충 하세요. 자기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로 그냥 막 빠르게 대충 끄적이시면서 제 설명을 따라오시던지 아니면은 사진을 찍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필기 쫙 하고 나서 한 타임 이제 정리하면서 설명드릴 때가 있는데 그때 타이밍 잘 잡으셔가지고 사진 찍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사진기 소리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편하신 대로 중간중간 촬영하시면서 찍으시면서 수업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필기는 웬만하면 잘 하지 않으시는 게 좋다. 대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을 나중에 옮겨 적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회계는 전기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정리를 하시면서 옮겨 적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이게 좀 중요한데 수업 시간에 이제 공부하셨던 내용, 필기했던 내용 또는 사진을 찍었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한 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부가 되는 거예요. 얘는 공부가 아니에요. 여기서 정리하는 데서 여러분들의 그 논리대로 이해가 되고 다시 재조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 필기를 제가 안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수업 시간에 쫙 열심히 필기해놓고 나면은 안 봐요 나중에. 또는 봐도 이렇게 그냥 끄덕끄덕하고 졸다가 넘어가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필기해놓은 것은 잘 정리가 되어 있지만 그에 대한 이해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필기를 하고 옮겨 적는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다시 새로 한번 공부를 하는 것이지 그냥 필기만 했다? 공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좀 복습을 해주셔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습은 하지 마세요. 예습은 절대 하지 마세요. 예습은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뭐 회계외 공부를 미리 좀 해보셨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실력이 돼 있으시다. 아니면 1차 시험 공부하다가 중간에 다시 이탈하시다 다시 오셨다. 그래서 이 중급 회계 내용 어느 정도 아신다. 그러면 뭐 예습하는 게 의미가 있긴 합니다. 근데 생전 처음 보는 내용 갖다가 혼자 예습을 해서 조금 이해도가 올라간다? 이게 불가능합니다. 조금이라도 이해가 올라가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습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복습하실 때 이렇게 해서 이론 복습하시고 문제풀이 하시고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론 복습을 정리하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 오늘 배우시는 내용에서는 예제가 거의 없는데 근데 예제 풀이가 점점 늘어나요. 이제 숫자를 넣어서 계산기를 두드려서 계산하는 문제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통해서 문제풀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얘입니다. 이게 뭐냐면 문제풀이를 하면은 잘 안 풀려요. 분명히 틀린 게 나옵니다. 근데 틀린 게 나왔을 때 틀렸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 그 틀린 내용을 여기서 복습했던 이론에다가 옮겨 적으셔야 돼요. 그 이론 내용에서 뭘 몰라서 틀렸다 이런 것들을 다시 그 이론 내용에서 체크하시면서 내가 문제풀이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을 정리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문제풀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풀이에서 오답 노트를 다시 이론 쪽에다가 체크하셔야 된다라는 거. 이게 안 되면은 다음번에 또 이론 내용 볼 때 복습할 때 그래서 저희가 반복해서 계속 이론 공부를 할 텐데 다음번에 복습할 때 내가 예전에 몰랐던 부분이 어느 부분이었는지 이런 것들이 체크가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풀이하고 잘못된 부분을 이론 쪽에 다시 체크하셔라.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암기, 누적 복습 이런 거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일단 암기가 안 돼요. 저희 뭐 회계원리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회계원리 처음에 시작할 때 막 했던 내용들 지금 기억 잘 안 나죠. 그죠? 어제부터 점심이 뭐였지? 이것도 가물가물한데 일주일 전에 들었던 거, 몇 주 전에 들었던 거 이런 것들 기억이 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시 공부라는 게 뭐 회계사 시험도 고시라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고시 공부라는 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시험이다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그래서 독이 있는데 거기 이제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요. 이렇게. 이게 여러분 머리입니다. 그래서 물을 계속 채워넣는데 새로운 지식들을 막 계속 채워넣어요. 중급회계, 원가 관리회계, 세법 막 채워넣는데 근데 계속 이 지식들이 새어나가요. 왜냐? 너무나 많은 내용이 들어오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새로운 내용을 넣으면서 계속 까먹고 계속 이제 반복이 된다, 순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얘는 언제 암기하느냐? 이거 암기 안 해가지고 어떻게 시험 붙을 수 있냐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거 암기는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이제 어느 정도로 시험 그 실력이 늘게 되냐면 이 빠지는 속도보다 물러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게 돼요. 빠지는 속도가 10이라고 한다면 물러는 속도가 100이 돼요. 지금 뭐 불가능합니다. 지금 불가능한데 이때 시험 보기 한 달 정도가 되면은 이렇게 물 넣는 속도, 지식을 채워 넣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게 돼요. 그러면 이제 찰랑찰랑 차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이 암기가 불가능하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누적 복습. 누적 복습이란 건 뭐냐면 복습을 하시는데 오늘 배우셨던 내용을 오늘 복습하시고 내일 배우신 내용을 내일 복습하실 때 오늘 배웠던 내용과 같이 복습을 해요. 그래서 일주일 수업 들으시고 나서 복습하실 때 일주일 뒤에 들었던 내용만 복습하는 게 아니라 1일차부터 1, 2, 3, 4, 5, 6, 7 7일차 전부를 다 계속 누적적으로 복습하시는 거 이게 누적 복습이에요. 근데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 수업이 엄청나게 길죠. 근데 그 긴 내용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면은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얘는 하고 싶어도 안 된다. 처음부터 누적 복습 같은 거 할 생각 하지 마셔라. 그냥 뭐 불안하다 싶으시면은 전 시간에 배우셨던 내용, 오늘 배운 내용뿐만 아니라 전 시간에 배우셨던 내용 정도만 복습하시면 되는 것이지 과거에 있던 내용들을 계속 끌고 가시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복습 이런 것들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OT는 이 정도로 하고 저희 수업을 진행하시게 될 텐데요. 자, 일단 그 책을 펴보시죠. 책 보시면은 들어가는 말이 있고요. 88은 출간하면 나와 있고 수험생들을 위한 말이 있는데 거기다 별표 3개 쳐놓으세요. 이건 이제 김영덕 선생님께서 우정어린 충고를 여러분들께 해주신 건데 신금을 울리는 말입니다. 지금 읽어보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겠지만 나중에 합격생분들이 읽어보시면은 읽으시면서 눈물을 주르르 흘릴 그런 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이 바뀔 그런 말들이니까 같이 읽어보지는 않을게요. 조금 낯뜨거우니까 그냥 한번 혼자서 읽어보세요. 그래서 요 말들의 핵심은 뭐냐면 다 공부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내용,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뿐만 아니라 시험에 안 나오는 내용 또는 시험에 나와도 몇 년에 한 번씩 나오는 내용 이런 내용들로도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쳐내면서 공부해야 됩니다.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만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냐? 여러분들 시험은 100점 만점 맞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죠? 60점만 넘으면 평균 60점만 넘으면 합격하는 시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학교 다니시면서 보통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 60점 맞았다. 그럼 아씨 망했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죠? 아닌가요? 60점 밑으로 넘어가면 50점대인데 그건 망했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 회계사 세무 시험은 그 60점을 넘으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다 할 필요가 없어요. 대충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쓰여 있어요. 그래서 뒤에 차례 발에 업해 보시면은 그런데 그걸 알아서 뭘 할까요? 혹시 나 할까봐 선택하면서 공부를 하셔라. 이런 얘기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차례 보시면은 이 차례가 좀 바뀌었습니다. 차례가 좀 바뀌었어요. 원래는 작년까지는 이 책에 몇 장이 맨 먼저 앞에 나왔냐면 뒤로 조금 가셔서 13장. 자, 이번 13장 개념체계라는 게 맨 먼저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 개념체계가 13장에 있는 개념체계가 맨 뒤로 갔어요. 근데 개념체계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서 맨 뒤로 간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회계 전말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지 그 개념체계를 조금 더 깊이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뒤로 빼놓으신 것 같은데 근데 저희는 그 순서를 무시하고 그냥 13장부터 할 겁니다. 개념체계에서 아셔야지 다른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념체계부터 13장부터 공부하실 거고요.
13장 공부하신 다음에 돌아와서 1장의 재무제표 표시 이렇게 해서 다시 1장부터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7, 8을 못 쓴다고 한 이유가 이 장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페이지 수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8판을 좀 써주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렇고요. 그래서 바로 어딜 가실 거냐면 13장으로 가실게요. 맨 뒤에 610 몇 페이지인가요? 네, 619페이지. 13장의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그래서 오늘 목표는 요 13장을 다 끝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배우실 요 내용은 재미가 없습니다. 13장 요 내용은 약간 그런 거예요. 뭐 경제학을 배운다고 한다면은 경제학의 의 해가지고 뭐 보이지 않는 손이 어떻고 그래서 누가 뭐 이렇게 했고 경제학의 역사가 어떻고 막 그런 느낌으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졸면서 들으시면 돼요. 자, 천천히 보실게요. 일단 저희 재무회계 기초해서 재무보고 나오고 재무보고의 키워드들 보시면은 재무보고는 기업의 외부의 다양한 이익관계자들이 경제적 의사결정을 위해서 경영자가 기업의 실체, 경적장과 의무, 재무성과 등에 관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거기서 기업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 이해관계자들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해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 재무정보 제공 밑줄 치세요. 네. 그래서 기업이 이해관계자들한테 그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게 바로 재무보고입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기업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간단히 기업 보시면은 자, 보통 이제 기업 형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개인 기업과 법인 기업이 있는데 개인 기업은 이 기업과 그 기업의 주주 뭐 주주라고 표현하기 그렇고 사장님이 한 몸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망한다. 예를 들어서 망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사장님이 그걸 다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뭐 동네 치킨집 망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치킨집이 지고 있었던 빚 이런 것들 다 사장님이 대신 갚아야 됩니다. 이 개인 기업이에요. 반면에 법인 기업은 이 기업과 그 기업의 주인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망한다고 해도 그 기업이 지고 있는 빚을 주주가 대신 갚을 필요가 없어요. 삼성전자가 망한다. 그럼 삼성전자 주주가 자기가 있는 사재를 다 털어가지고 삼성전자 빚을 갚기 위해서 이제 전 재산을 헌액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삼성전자 주주는 그냥 가지고 있는 주식만 손해 보면 돼요. 그래서 법인 기업의 가장 큰 특징은 기업과 주주가 서로 분리되어 있다라는 거, 서로 독립적인 실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회계를 할 때 이 법인 기업을 기준으로 해서 논의를 진행합니다. 법인 기업 그렇고요. 그 법인 기업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주식회사죠. 주식회사. 이 주식회사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느냐? 일단 주주라는 이 기업의 주인이 주식을 출자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해요. 투자를 하면서 주식이라는 증서, 주식이라는 증서를 받아옵니다. 이 주식은 뭐냐면 기업의 주인이다라는 증서, 기업의 주인인 것을 증명하는 증서죠. 그래서 그 주식에는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습니다. 의결권, 이익배당 청구권, 자산재산 청구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이러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인들이 기업을 직접 운영하느냐? 보통 그렇지 않습니다. 주주들은 기업 경영에 대한 그 전문적인 지식이 떨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전문 경영인에게 이 기업의 경영을 맡겨요. 그래서 주주는 경영을 위탁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경영진은 그 경영을 수탁받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부탁한다, 부탁받는다. 그래서 경영진이 기업을 잘 운영해서 주주들에게 배당도 주고 주가도 끌어올리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게 바로 주식회사의 보통 일반적인 형태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이 주식회사는 주인이라는 증서, 즉 주식이라는 게 발행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식을 거래하면서 주인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다른 사람이 팔게 되면은 나는 더 이상 기업의 주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기업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식이 거래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가장 큰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기업, 주식회사라는 기업이 뭘 하느냐? 자,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영업을 합니다. 여러 가지 영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프린트물 다음 페이지 3페이지 가보시면은 그래서 회사가 일단 설립이 되면서 주주로부터 투자를 받고요. 이 투자받은 돈으로
시설 투자도 하고 종업원 고용도 하고 해서 이제 장사를 시작합니다. 장사 준비를 시작해요. 그래서 거래처로부터 물건도 사오고요. 그 사온 물건 가지고 막 판매를 합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고객한테 물건을 팔아서 받은 돈을 가지고 시설 투자도 더 하고 종업원도 더 고용을 하고 그다음에 영업장도 확장시키고 물건 더 사서 더 많이 판매해서 기업이 쭉쭉 성장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뭐 돈이 좀 모자란다라고 한다면은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와서 그래서 뭐 연구개발 같은 것도 해서 회사가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수많은 거래, 기업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수많은 거래, 이런 거래들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회계입니다. 그죠?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기록하는 것, 이게 바로 회계고요. 그래서 요 프린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보통 적어놨나요? 아, 적어놨구나. 예. 이 활동, 회사가 돈을 조달하는 활동을 재무활동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 이렇게 시설 투자하거나 연구 개발하는 활동, 이 활동을 투자활동이라고 부릅니다. 건물 사고, 땅 사고, 기계장치 사고, 그 다음에 지적재산을 획득하고 연구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투자활동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그렇게 투자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물건 사오고 종업원 고용하고 물건 판매하고 먹고 사는 일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영업활동이라고 불립니다. 이런 활동들이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기본적인 분류들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회계라는 것은 이 회사가 이러한 거래들을 쭉 계속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그것을 기록하는 것, 마치 가계부 쓰는 것처럼 기록하는 것을 회계라고 하죠. 근데 그 기록을 하고 나서 회사가 그대로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아닙니다. 그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보통 이해관계자라고 하는데 그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가계부 쓰면은 그 가계부를 쓰고 나서 뭐 다른 사람에게 보여줬는지, 아니 좀 이 시간 이상한데 용돈기 입장이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용돈기 입장을 쓰면은 그 용돈기 입장 쓴 거 가지고 뭐 부모님이나 선생님 보여주는 것처럼 회사가 어떤 정보를 기록하면은 그걸 전달해서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라는 사람들이 누가 있느냐,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하는 과정, 이것부터 말씀드리면 이 전달하는 과정을 재무보고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회사가 돈을 어떻게 썼고 어떻게 벌었고 회사가 돈이 얼마나 있고 빚이 얼마나 있는지 이러한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 이것을 재무보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어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면 재무보고의 재자는 재산이고 무자는 채무, 쉽게 표현하면 돈과 빚이죠. 그죠? 그래서 돈과 빚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하는 것, 전달하는 것, 이게 바로 재무보고입니다. 자, 그래서 그 재무보고에 대해서 쉽게 좀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재무보고 자가책에 가셔서 세 번째 줄 보시면은 세 번째 줄, 재무보고에 의한 정보는 주로 기업의 회계 시스템에 근거한 재무제표에 의해서 제공된다. 그래, 재무제표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 재무제표는 다 아시죠? 회계연료에서 다 배우신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이러한 표들, 예, 재무제표입니다. 그래서 가장 주된 수단이 재무제표다라는 거. 그래서 그 책에는 안 나있지만 이런 것들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죠? 이걸 모르시면은 회계연료를 가셔야 됩니다. 예. 그렇고요. 자, 그다음 그 바로 밑에 보시면은 가로 1번에 일반 목적 재무제표라고 나와 있는데요. 일반 목적 재무제표. 그래서 일반적인 재무제표, 그 재무제표라는 단어 앞에 일반 목적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럼 그냥 재무제표가 아니라 일반 목적 재무제표라는 게 뭐냐? 그게 두 번째 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의 두 번째 줄 파란색 글씨 보시면요. 모든 외부 이해 관계자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일반 목적 재무제표라고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거기서 모든 외부 이해 관계자들을 묶으시고 주요 이용자라고 적어 놓으시고요. 주요 이용자. 그리고 628페이지 적어주세요. 628페이지. 그래서 628페이지로 가시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목적 재무제표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628페이지에 그 주요 이용자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줄 읽어볼게요.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은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그 밖의 채권자가 기업의 자원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의사결정할 때 유관 보고 위협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 또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그 밖의 채권자까지 묶으시고 주요 이용자 적어주시고요. 그래서 그 묶은 내용을 그 얇은 선, 옅은 선으로 밑에서 두 번째 줄, 밑에서 죄송합니다. 밑에서 두 번째 문단, 맨 밑으로 가셔서 두 번째 문단, 네, 세 번째 줄 찾으셨나요? 밑에 두 번째 문단에 세 번째 줄 파란색 글씨,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의 대상이 되는 주요 이용자이다. 주요 이용자 밑줄 치시고 거기다 살짝 이어주세요. 그냥 다른 내용인데 방해 안 되게 이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주요 이용자에 대한 설명이 밑에서 두 번째 문단부터 나옵니다. 밑에서 두 번째 문단부터 주요 이용자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일단 현재 및 잠적 투자자, 대여자, 채권자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앞에 보시면 앞에 좀 봐주세요. 자, 회사의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이해관계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보 이용자입니다.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투자자, 대여자, 종업원, 거래처, 감독기관, 과세관청, 일반 대중들, 경영진들 이러한 사람들이 회사의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투자자, 주식 투자자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주식 투자자들 회사의 정보 필요로 해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주가가 오를 것이냐, 아니면 배당 받을 수 있냐 이런 거를 알려면은 회사가 돈을 잘 버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죠? 정보 필요로 하고요. 일단 대여자는 은행이에요. 은행. 돈을 빌려준 사람. 은행 역시 마찬가지로 이 회사의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왜냐? 회사가 돈 못 벌면은 내가 빌려준 돈 못 받겠죠. 이자 같은 거 못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돈을 잘 버는지 그 정보를 필요로 해요. 그렇고요. 그다음 종업원. 이 회사에 일하는 종업원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 회사가 돈 못 번다. 그럼 나 월급 못 받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이 회사가 돈을 잘 버는지에 대한 정보 이런 것도 필요로 하고요. 그다음 거래처. 이 기업에게 물건을 납품하고 돈을 받는 그런 거래처를 말합니다. 이 거래처도 저 회사가 돈을 잘 버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회사가 이익을 잘 내고 돈을 잘 버는 회사이지 내가 안심하고 물건을 납품할 수 있을 겁니다. 잘못하다가는 납품 대금 떼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감독기관, 과세관청. 그래서 감독기관이라 하면 뭐 금감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뭐 검찰 이런 감독기관을 말하고요. 과세관청은 구색청, 세무서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정부 기관들도 회사가 돈 얼마나 버는지, 지금 현재 위험한 상태는 아닌지, 아니면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는지 이런 정보들을 필요로 합니다. 회사의 정보를 필요로 해요. 근데 일반 대중들도 저 회사의 정보를 필요로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가 이번 연도에 돈을 잘 못 벌었다. 지금 이익이 뭐 박살나고 있죠, 그죠? 아니면 뭐 이마트라는 회사가 뭐 이익이 폭락하고 있다. 쿠팡에 밀려가지고 박살나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저같이 어중이 떠중이들도 일반 대중들도 삼성전자 망하면 우리나라 망하는데 이마트에 떨어지면은 큰일 나는데 이런 이제 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맨날 하는 얘기지만 제가 두산 야구 팬인데 두산 그 베어스가 맨날 선수들 붙잡지 못하고 돈을 안 쓰고 방출한다. 그럼 또 이런 얘기 생각하는 거죠. 두산건설이 두산의 모기업인 두산건설, 두산중공업이 회사가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두산 베어스가 이렇게 힘들구나. 그럼 이제 두산건설이 어떠한 그 돈을 벌고 이제 볼까? 뭐 이런 관심. 이런 관심들도 정보 이용자의 성격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회사의 경영직 역시 마찬가지로 정보를 필요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필요로 해요. 정보를 이용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사람들. 투자자, 대여자, 종업원, 거래처. 이 사람들을 주요 이용자라고 합니다. 왜냐? 이 사람들은 자기 돈이 걸려 있어요. 그죠? 주식 투자한 사람, 이 회사가 돈 못 벌면 자기 주식이 날아갑니다. 돈 빌려준 사람 마찬가지고요. 종업원 월급 떼이면 큰일 나요. 거래처도 그 거래 대금 같은 거 떼이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자기 돈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이 정보에 민감한 사람들을 이 정보의 주요 이용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알아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주요 이용자인지에 대한 설명이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 밑에 두 번째 문단 다시 읽어보시면요. 파란색 글씨 위주로 읽으시면 됩니다.
많은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그 밖의 채권자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보고기업에 직접 요구할 수 없고 그들이 필요하는 재무정보의 많은 부분을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에 의존해야만 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 자기 돈이 달려있지만 그 사람들은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주의 이용자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회사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은 저 재무보고서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삼성전자 본사 쳐들어가가지고 야 이번 분기에 돈 번 거 정보 좀 내와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안 됩니다. 바로 쫓겨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그 투자자나 대여자 이런 사람들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장 취약하고 가장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재무보고를 해주는 게 바로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요? 예. 자, 그래서 그들이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의 대상이 되는 주요 이용자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냥 부연 설명이 그 밑에 문단도 읽은데 한번 읽어볼게요. 보고기업의 경영진, 그래서 회사 사장님들, 경영진들, 그 사람들도 해당 기업에 대한 재무정보에 관심이 있다. 그러나 경영진은 필요로 하는 재무정보를 내부에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진은 회사 내부 정보를 취득할 수 있어요. 자기 맘대로 내부 정보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굳이 재무보고를 할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 밖의 당사자들, 예해서 규제기관, 그다음에 투자 대여자, 그 밖의 채권자가 아닌 일반 대중, 이러한 사람들도 뭐 재무보고서 유용하다고 여길 수 있지만, 근데 그런 사람들을 주요 대상으로 한 건 아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굳이 정보를 그렇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바로 일반 목적 재무보고다. 그래서 일반 목적 재무제표라는 말이 등장하는 겁니다. 일반 목적 재무보고, 일반 목적 재무제표. 그래서 잠깐 다시 앞으로 가보시면 619페이지 1번에 괄호 1번에 일반 목적 재무제표 해서 그 두 번째 문단에 보셨던 것 모든 외부 이해관계자들, 그래서 주요 이용자들, 이 표현이 조금 잘못되긴 했는데요. 모두 외부 이해관계자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주요 이용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이게 바로 일반 목적 재무제표다라는 거. 그래요? 네. 그래서 일반 목적 재무제표가 무엇인지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은 여러 가지 기업의 거래들을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과정, 이 바로 재무보고입니다. 그리고 재무보고의 가장 대표적인 수단은 재무제표고요. 근데 이 재무제표 맘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정보를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만들어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는 재무제표를 일반 목적 재무제표라고 하고 그러한 재무보고를 일반 목적 재무보고라 한다. 주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요 이용자가 누군지 왜 그런지에 대해 설명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20페이지로 넘어가 보실게요. 자, 620페이지 보시면은 가로 2번에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저희는 뭐 회계 기준이라고도 부르고 기준서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다양한 명칭을 부르는데요. 이거 뭐냐면 저희가 이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떠한 물건을 만든다, 아니면 레고 같은 거 조립한다 라고 했을 때 설명서에 따라서 레고를 조립하지 않으면은 그 100이면 100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른 레고를 조립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그 레고를 만들어야지 동일한 결과가 물이 나오는 것처럼 이 재무제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한 기준점, 기준선을 정해주지 않으면은 회사들이 자기 마음대로 중구난방으로 만들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재무제표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회사가 잘 만들었는지 못 만들었는지 이걸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한 설명서, 기준서라는 게 바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녀석의 영어 단어를 보시면은 그 네 번째 줄에 나와 있죠. 갭이라고 불립니다. 갭.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 이렇게 해가지고 갭이라고 부르는데 그 갭은 용어를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건 여기저기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GAAP 하나 밑줄 쳐놓으시고요. 그럼 그 회계 원칙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대한 내용이 두 번째, 세 번째 문단 나오는데 그 묶으신 다음에 X 쳐놓으시면 돼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그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뒤에서 보시겠지만 여러 가지 그 이론적인 그 방법이 있습니다. 뭐 원칙주의를 쓴다, 아니면 연역작업 작업법을 쓴다 이런 거 있는데 저희는 그냥 번역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밑에 가로 3번의 정치적 과정 걔도 X표 치시면 되고요. 오른쪽 621페이지 2번의 회계지 기준의 제정에 가로 1번 회계기준 제정의 접근 방법 그것도 X표 치시면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론 반영의 방법들이 있지만 저희는 그런 거 안 써요. 그다음 뒤에 가로 2번의 회계기준의 형식 나와 있는데요. 회계기준 형식 나와 있는데 그것도 X표 치시되 가로 2번의 회계기준 형식 X표 치시되 맨 밑에 각주 있죠. 각주 4번에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은 원칙주의에 따라 제정된 기준이다 해서 그 녀석 하나만 별표 쳐놓으세요. 그건 아셔야 돼요. 네. 원칙주의다라는 거. 그래서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원칙주의와 규칙주의 이게 뭔지 잠깐 설명드리면 그 회계 기준의 제정 원칙에서 원칙주의와 규칙주의 그 위에 있는 내용들을 뭐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제가 기준점 말씀드린다라고 했을 때 뭐 딱 말해드린다라고 말씀했을 때 원칙주의는 뭐냐면 잘 하시면 돼요. 이게 원칙주의입니다. 잘. 그래요? 근데 규칙주의는 뭐냐면 일단 아침 8시까지 오셔서 뭐 세수도 하시고 볼일도 보시고 아침도 드시고 그다음에 8시 반에 이제 내일부터는 저희 그 모의고사 같은 거 볼 거거든요. 8시 반에 모의고사 보신 다음에 끝나면 시점도 하고 틀린 거 복습하고 그다음 9시부터 정신 차리고 수업 들으신 다음에 졸지 마시고 근데 몸이 좀 안 좋다 그러면은 바로 그냥 집에 가서 쉬신 다음에 뭐 그날 그 강의 오후에 올라오는 거 바로 들으시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나하나씩 시끌콜콜 하는 게 규칙주의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원칙주의는 잘하면 된다. 대신 어떻게 잘하는지 네가 알아서 판단해라 이거고요. 규칙주의는 하나하나 세세한 그런 규칙들을 다 나열하는 게 규칙주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우실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은 원칙주의에 따르는데 근데 요즘에 개정되는 내용을 보면은 또 규칙주의 쪽으로 조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딱 칼로 무 자르듯이 여기까지는 원칙주의다, 규칙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원칙주의라는 말도 요즘엔 좀 퇴색되고 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그다음 자 어디 가시면 되냐면 오른쪽 623페이지에 3번의 매국감사제도와 회계처리 기준 나와 있는데요. 거기 일단 괄호 1번 외부 감사제도는 좀 이따 보실 것이고 괄호 2번의 회계처리 기준 요거 보실게요. 회계처리 기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실제로는 어떻게 회계 기준을 만드느냐 자, 그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자, 뭐 어려운 얘기가 나옵니다. 금융위원회라는 정부 기관이 등장하고요. 거기 안에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증권선물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는 뭐 한국전력 아니면 한국은행 이런 것처럼 그냥 정부 기관이고요. 기관 이름이 위원회일 뿐입니다. 근데 그 기관 안에 또 회의를 해요. 그 회의를 증권선물위원회라고 부릅니다. 회의를 해요. 그래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제 심의 회의를 해가지고 누구한테 위탁하느냐 그 세 번째 줄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위탁할 수 있다 위탁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그래서 누구한테 위탁하냐면 그 다음 문단에 파란색 글씨 한국회계기준원이라는 데 위탁합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 안에 증권선물위원회 증선위에서 직접 제정하는 게 아니라 한국회계기준원이라는 데에다가 야 니네가 좀 해라 라고 맡겨요. 그럼 또 한국회계기준원 안에 뭐가 있냐면 그 다음 줄에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회계처리기준위원회 회계처리기준위원회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한번 적어보면 금융위에서 안에 증선위가 있는데 여기서 회계기준원에 맡깁니다. 이 안에 기준위원회 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학교에서 이 사람들이 막 이제 회계기준 작성하느냐? 그렇진 않고 자 뒤에 가보시면 624페이지 가로서반의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해서 국제 회계 기준이라는 것을 번역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영국에서 만든 IFRS라는 국제 회계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인터내셔널 파이낸셜 리포팅 스탠다드 뭐 어쨌든 국제 회계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 녀석을 여기서 번역해요. 근데 그 번역 수준이 처참합니다. 그냥 팝하고 넣고 돌린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K 붙여가지고 KIFRS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가 씁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거창하게 이 사람들이 만들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그냥 번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배우시는 내용은 그 IFRS라는 내용을 이제 배우시는 겁니다. KIFRS라고 해서 IFRS를 번역한 걸 배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명칭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그 IFRS라는 게 또 어떻게 도입됐고 어떻게 제정되는지 잠깐 말씀드리면 이 IFRS는 영국에서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유럽 국가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영국에서 제정이 돼요. 영국에서 뭐 IAS라는 그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제정을 했는데 근데 그 국제회계기준이라는 용어는 그렇지만 국제지만 국제회계기준이라는 기준서를 쓰는 나라가 별로 안 됩니다. 미국 안 쓰고요. 중국 안 쓰고요. 일본 안 쓰고요. 뭐 다 안 써요. 저기 아랍 국가 몇 개도 안 쓰고요. 그래서 유럽이랑 우리나라 정도만 씁니다. 근데 우리나라 왜 쓰게 되냐? 갑자기 뜬금없이 왜 쓰게 됐냐면 IMF 때문에 1997년에 IMF가 터져가지고 그때 그 IMF가 저희 우리나라에 돈을 빌려주면서 야 너네 회사들 이 회계 처리 기준이 너무나 불명확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하면 너네 또 부정이 일어나기 십상이기 때문에 좀 선진적인 회계 처리 기준 도입해라라고 해서 이 IFRS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 도입할 때만 해도 전 세계 국가들이 이거 다 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우리만 쓴다. 그래서 국제라는 말이 좀 무색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다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번역합니다. IFRS를 한국어로 번역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번역체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끊김없이 무르르듯이 읽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딱딱한 뭐 힘찬 아침 먹었다 밥을 막 이런 느낌. 그래서 나중에 읽어보시면은 뭐뭐가 정당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떠한 사건은 최초 인식 시점 이후에 반박될 수 없다. 막 이런 영어를 번역한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단순히 그냥 글을 읽는데 한국어인데 한국어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읽으실 때 조금 시간을 들여서 꼼꼼히 읽어주셔야 된다. 이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관계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라는 설명서를 써서 재무제표를 만드는데 갑자기 국제회계기준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죠? 이게 무슨 관계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회계 원칙이라는 것은 한계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요 KIFRS라는 기준을 쓰지만 미국은 미국만의 그 회계 기준이 있고요. 일본도 뭐 일본만의 회계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계의 원칙은 여러 가지 쓸 수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KIFRS를 쓴다. 그래서 핸드폰 못 쓰니? 갤럭시 써요? 아이폰 써요?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차 못 타니? 소나타 타요? K5 타요? 못 타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회계 기준 못 쓰니? 회계 원칙 못 쓰니? 우리는 KIFRS 써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명사, 고유 명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 기준에 대해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잠깐만 623페이지를 가셔서 괄 1번에 외부감사제도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뭐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외부감사제도. 이건 뭐냐면 이렇게 해서 이 KIFRS를 써서 재무제표를 만들어요. 회사가 KIFRS를 써서 이제 재무제표를 만듭니다. 근데 이 재무제표가 정말 KIFRS에 따라서 잘 만들어졌는지를 검사,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뭐 건물도 마찬가지죠. 설계대로 건설사가 잘 만들었습니다 라고 뗀 게 아니에요. 실제로 철근이 잘 들어갔는지 배선은 잘 됐는지
어디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감리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감리하는 사람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회계사 분들입니다. 그래서 공인회계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IFRS에 따라서 제대로 재무제표가 만들어졌는지 검사하는 과정을 외부감사라고 하고요. 이 외부감사를 하는 사람을 이 외부감사를 하는 그런 자격을 주는 사람을 공인회계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 줄 맨 오른쪽에 외부감사제도라고 나와 있고요. 외부감사는 누가 하느냐? 공인회계사가 한다라는 거. 그래서 회계사가 자격증이 좋은 이유가 이렇게 고유한 권한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변호사, 검사, 판사분들은 법에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는 고유한 권한이 주어져 있는 것이고 회계사는 이런 외부감사라는 좀 고유한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자격증 하나만 따놓으면 먹고 사는 게 어렵진 않죠. 다른 게 힘들어서 그렇죠.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절 재무보고의 기초 이런 것들을 살펴보셨고요. 그 다음에 2절에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를 공부하실 텐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요 KIFRS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여태까지 배우셨던 내용들은 그냥 교수님들 책에 나오는 회계학, 회계 이론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신 거예요.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그냥 이론적인 내용을 쭉 설명드리는 것이고 본격적으로 저희 시험 문제 나오는 이 KIFRS는 2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전의 내용들은 그냥 모르셔도 돼요. 어차피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본격적으로 나오는 것은 2절부터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부터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이 내용 보실 텐데 첫 글씨니까 잠시 쉬었다가 한숨 돌리시고 보도록 하실게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